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 전주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전주 신시가지입니다. 빽빽한 빌딩 숲 사이로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일대는 모두 효자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에선 그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 밀도 또한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전주 역사박물관이 자리한 동네 이름은 효자동입니다. 이름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마을에서 많은 효자가 났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효자동의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인동장씨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곧게 뻗은 10차선 도로. 그 대로 옆에 소나무과에 속한 사철 푸른 나무, 곰솔나무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 나무는 흑갈색의 검은 껍질을 가지고 있어 흑성으로도 불리는데요. 다행히 개발의 위험에서 살아남은 이 곰솔은 인동장씨의 선산을 지키던 나무였습니다. 지금은 4개의 가지만 남았지만 본래 16개의 굵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그 모습이 마치 공중으로 나는 학과 같았다는데요. 나무 앞에 있는 장씨 산송정이란 표지석은 이 나무가 인동장씨 가문의 유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동장씨 가문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곳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간직해온 족보를 비롯해 집안의 위상을 보여주는 각종 교지와 손때 묻은 제기 등이 한 가문의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인동장씨 가문에서 작년에 120여 점의 유물을 기증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기증자분께서는 이제 유물의 온전한 관리를 부탁을 하셨고 이러한 가치들이 좀 널리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셔서요. 그 가치를 같이 공유를 하고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전시는 기획되게 되었습니다. 전시된 유물들 가운데 그냥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생활용품도 있습니다. 이 노떼아는 곡성에서 만든 방자유기라는데요. 방자유기는 노쇠를 두드려 만드는 것으로 반복적인 열 처리와 거듭되는 망치질을 통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만들기도 어렵고 손도 많이 가는 귀한 그릇이죠. 주로 이 집안의 어른들이 사용하시던 유물이어가지고 기증자분께서도 어린 시절에는 자주 사용하지는 못할 정도로 이제 어른들만 사용하실 정도로 귀한 유물이었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곡성에서 방자유기를 맞춰왔기 때문에 두들겨진 흔적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노떼아의 가치가 새롭게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주인인 인동장씨 가문은 대체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이 종이 함인데요.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장씨 세계지장이라고, 그러니까 족보를 담던 함입니다. 아마도 이 종이함은 전주 한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족보를 잘 여기다 모시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이런 족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족보가 굉장히 오래된 족보입니다.
그래서 옥야장씨 세보라고 이 집안이 처음 내려온 데가 옥야, 지금의 이제 이리시 일원이기 때문에 옥야장씨라고 칭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던 분이 제일 위에 있는 저 장강, 저 강자 쓰시는 분이 입향조, 이제 전주에 처음 들어왔다 해서 입향조라 하고. 입향조 장강으로부터 시작된 인동장씨 가문과 전주의 인연. 그 가운데 효자동과 관련된 인물은 장강의 6세손인 장계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역사박물관 역시 효자동의 자리에 있는데요. 박물관 옆길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곳에 세워진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시선이 없다면 스쳐가기 쉬운 효자 정려문이지요. 이 효자문은 인조 5년인 1627년에 내려진 것으로 그 주인공인 장계남은 일찍이 홀로 남은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 효자각이 자리한 뒤편 마을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병환이 깊어진 어머니가 새 고기를 찾자 달리 방도가 없어 하늘에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떨어졌고 이를 구워 어머님께 드리자 그 병이 씻은 듯 나아 마을 사람들이 그를 효자라 칭송했다 전해지는데요. 하늘에서 기러기가 떨어진 곳이라 해서 이곳을 천수뱀이 또는 기러기뱀이라 부릅니다. 효자가 있어 이름 붙여졌을 전주의 효자동. 그런데 정말 장계남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이름인 걸까요? 저도 좀 그게 의문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효자가 이제 이 집안에서만 나온 거 아니고 또 이 마을에서만 나온 게 아닌데 왜 여기만 유독히 그런 지명이 붙게 됐을까? 장계남이가 효자로 국가 표창 정렬을 받은 것은 이제 기러기가 떨어져 죽어서 기러기로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 얘기로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그런 얘기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집안의 문서들을 보면 효자로 칭해지는 그런 그 후손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연려도 그렇고 어떤 효자 집안으로 이 인동장 씨가 널리 좀 알려져서 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다.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자동에는 또 다른 효자각이 자리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효자로 인정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효자 같으면 동문교관이라는 증직을 내려요. 실제로 무슨 교사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그에 해당이 되는 그 이제 직급을 내려주는 거예요. 관리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또 면세도 시켜주고 그 주변에 또 천한 사람들은 또 양인을 올려도 주고 어떤 특전들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 저 집안이 효자 집안이다. 집안의 각객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효자가 나오고 연료가 나오면 길 어귀, 마을 어귀 이런 데 세우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본받으라는 차원인 건데 수백 년이 흘러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신시가지 일대에선 여전히 효자와 관련된 지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있는 지명이 효자동 또는 교동 이런 동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가 난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보통 일반 통상적으로 칭하는 거고요. 이제 향교가 있는 곳을 교동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통 도시에서 어떤 마을의 이름을 붙일 때 일반적인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장계남 이외에도 사실은 효자나 연려 같은 경우들은 조선 후기가 되면 효자나 또는 연려 또는 열부와 같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높이는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따서 마을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은행나무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지방의 교육기관인 향교. 전국 각지에 자리했던 이 향교 일대는 가르치고 배운다는 의미를 담은 교동이란 이름이 자연스레 붙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효자들이 많이 난 곳엔 효자동이란 이름이 생겨났을 텐데요. 그런데요, 전해지는 효행을 살펴보면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조선시대 효자로 칭송받은 이춘선이란 이는 부친의 병환이 깊어 어떤 약도 듣지 않을 때 다리살을 베어드렸고 다시 부친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손끝을 잘라 피를 마시게 했다는데요.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효자 얘기들에 많이 나오는 것이 단지 손을 피를 내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 뭐 먹였다든지 뭐 엉덩이 살을 떼 가지고 그랬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좀 상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 좀 이렇게 저로서는 이렇게 더 와닿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일제강점기 우리 지역의 그 독립운동가로 남원 출신의 이태현이라고 있습니다. 이태현 선생은 일제강점기 한학의 조예가 깊었던 유학자로 기회를 조직해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주도했던 항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이태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남원 그 주생면 주재소 파출소 지금 말한다면 거기 가서 독립운동을 외치고 목을 이제 자기 목을 찔러서 자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병원으로 가고 병원서도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제 이걸 목격했던 그 며느리한테 들은 그 얘기입니다. 며느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이부자를 이렇게 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면 몸을 이렇게 떤답니다. 이렇게 피를 많이 쏟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솜잎을 펴놓고 그냥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큰 며느리가 20살도 안 됐다고 그러던데 이건 제가 들은 얘기니까 하여튼 망치를 가져와서 자기 손가락을 깨가지고 그 핏물을 이렇게 먹였다는. 자신의 몸을 내어 효를 실천한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륜 냉실도에 전하는 석진단지 역시 그런 효자의 이야기입니다. 유석진은 고사년의 아전이다. 아버지 유천을이 악한 병을 얻어 매일 한 번씩 발작하고 발작하면 기절하여 사람들이 참아 볼 수 없었다. 유석진이 밤낮으로 곁에서 모시면서 하늘을 부르며 울었다. 널리 의약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 사람의 뼈를 피에 타서 마시면 나을 수 있다 하므로 유석진이 곧 왼손에 무명지를 잘라서 그 말대로 하여 바쳤더니 그 병이 곧 나았다. 그 시대의 효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도 가짜 족보 많다 하지만 실제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이라는 통치 이게 깨지면서 이게 그 가짜들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게 그 시대로서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가짜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죠.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한옥마을. 이 일대의 전통 가옥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택이 바로 이곳 학인당입니다. 고종으로부터 윤허를 받아 지은 학인당은 처음부터 공연을 염두에 두고 만든 특별한 공간인데요. 이곳에도 효자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학인당 소슬대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집의 주인인 백낙중이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효자 정려가 보입니다. 조선 후기에도 이런 효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절차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선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야 돼요. 그 동네 유생들이나 어떤 사대부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공론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제 도로 올라갑니다. 이제 도에서 이제 가명에서 그게 인정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구년만이 아니라 여러 구년들에서 이 사람 효자다, 연료다, 그러니까 포상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연명을 해가지고 무슨 남원 유생, 전주 유생, 이제 모든 유생들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이제 전라 가명에서 그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중앙으로 가죠. 예조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조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공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포상이 내려오는 거죠. 그 내려오는 것이 효자문이고 연료문이고 그걸 우리가 다 합쳐서 정렬하고 얘기하는데 정렬을 내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효자 정려문. 그러나 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 이는 집안의 자랑이자 마을의 경사였습니다. 효자 정렬을 하사받기까지 그 복잡한 과정을 전주 역사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인동장씨 가문의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다란 종이에는 집안의 며느리를 열부로 표창해달라는 전주 유생들의 청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전주를 넘어 전라도 유생들이 한 목소리로 그녀를 칭송하는 장문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연료 포장을 이제 요청한 이건 지금 예조에 올린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도 전라 가명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중앙 이제 예조까지 올라간 건데 이분이 이제 그 장문택의 그 며느리인데 그 전주이신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복, 고, 여아 이렇게 복중에 아기가 근데 이 삼사니까 3년 만에 죽었다는. 아기가 있으니 이제 따라 죽지 못하다가 애가 3년 만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때 가서 여기 이렇게 곡기를 끊고 자결을 이제 죽는 거예요. 남편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연료로 포장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 며느리에 대한 연료 포장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그 뒤에 시어머니 구씨가 돌아가시면서 구씨도 남편 따라서 남편이 문택인데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분을 같이 연료로 포장해 달라고 지금 여기 이제 청원서는 이 소장은 이제 그겁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로부터 효자나 연료로 인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검은색 글씨로 크게 쓴 이렇게 초서로 쓴 이 글씨가 대김이라고 그래서 그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요즘 말로 한다면. 근데 이 판결문을 보면은 정렬을 이때는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뒤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적어도 예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연료로서 칭송이 굉장히 그 이름이 높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결국은 또 정려가 내리지 않은 이런 걸 본다면 굉장히 나름의 조선 말이지만 적어도 효자나 연료에서는 나름의 엄한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도 또 한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주의 대표 효자 집안인 인동장씨 가문의 유물들 중엔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케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건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호패인데요. 이품 이상의 관직자에겐 이렇게 상아로 만든 호패가 내려졌습니다. 이 호패의 주인공은 장영풍으로 가선대부라는 직급과 태어난 생시, 관직에 나간 해가 기록돼 있습니다. 장영풍은 크고 작은 난숙에서 전주성을 수호했던 남고산성을 지키던 별장이었습니다. 별장은 쉬운 말로 하면 산성을 지키는 대장입니다. 남고산성은 본래 후백제의 견원이 돌로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1812년경 증축을 한 것으로 그 즈음 장영풍을 남고산성 별장에 임명한다는 교지도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와 인동장씨 가문의 위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뭐 전라 가명만이 아니고 각고을의 수령들, 지금 말하면 시장 군수들, 각고을의 그 인사들, 뭐 유림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그냥 그 뒤에가 끝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오고 이런 거 보면 당시 장영풍의 위세가 얼마나 높았던가 하는 게 짐작이 되죠. 조선 초 전주에 자리 잡은 인동장씨. 그 가운데 장계나무로부터 시작된 효자동이란 이름은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옛 이야기를 증명하듯 서 있는 효자문들이 있습니다. 효의 의미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덕목임은 틀림없을 겁니다. 효자동과 인동장씨 가문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의 것들 가운데 역사적 인물들과 깊은 연관을 가진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전주 신시가지에 있는 황강서원과 마전마을 전주이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유 선생님이 전라 관찰사를 하실 때 바로 여기서 출퇴근을 하시니까 많은 말들이 왔어요. 귀신의 형상을 한 그 기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망세기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